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미국 알래스카 남동부의 시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체 인구가 8,600명쯤 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사건의 주인공은 17세 소녀 제시카 베겐입니다. 제시카네 가족은 부모님과 친언니 아만다, 총 4명의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사이가 아주 좋았는데요.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친정을 떠나 살게 되었죠. 언니가 이사한 후 제시카는 여러모로 섭섭했지만 다행히도 언니의 집은 부모님 집에서 걸어서 2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죠. 네 가족은 작은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17살 생일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시카에게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언니 아만다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됐습니다. 1996년 5월 4일 제시카의 17살 생일이었습니다. 아만다는 집에서 동생의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제시카의 친구들은 생일 파티를 아주 즐겁게 즐기고 있었어요. 그날 제시카는 생일의 주인공으로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언니가 찍어준 사진 속 제시카는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녀의 마지막 사진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생일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새벽 1시 30분이 되어서야 파티가 마무리되었어요. 제시카의 친구와 동창들은 하나, 둘씩 귀가했습니다. 손님이 전부 떠나고 나서 제시카도 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귀가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가는 길은 가까운 거리지만 새벽 늦은 시간 위험했던 터라 아만다는 승용차로 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언니가 파티 준비를 하느라 아주 피곤할 거라고 하며 언니의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만다는 동생이 꼭 혼자 가겠다고 해서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제시카의 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큰 소리로 제시카를 깨우며 아침 식사를 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시카의 방은 고요했어요. 전날 밤 생일 파티 때문에 피곤해 늦잠을 자고 있나 하고 걱정되어 그녀의 방으로 다가가 노크를 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시카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침대 위 이불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시카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부모님은 걱정이 되어 큰딸 아만다에게 전화해 어젯밤 제시카가 언니의 집에서 잤는지 물었습니다. 아만다는 제시카가 어젯밤 생일을 마치고 혼자 집에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의 부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바로 경찰서로 신고했어요.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즉시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아만다의 집과 그녀의 부모님 집 사이를 수색했는데 제시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과 제시카의 가족은 수사팀을 구성하여 마을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수색원 중 한 명이 숲속에서 흰 셔츠를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제시카가 생일 파티에서 입었던 그 셔츠였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수색팀은 흰 셔츠를 발견한 곳을 중심으로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만에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시카공원 한켠에 쓰러진 나무와 땅이 파인 흔적이 있었어요. 수사원들이 그곳을 삽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돼 매장된 제시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동시 수사원들은 주위에서 제시카의 옷과 그녀의 소지품을 발견했어요. 시카공원은 아만다와 제시카의 집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새벽에 혼자 집으로 가는 제시카를 발견한 후 그녀를 숲속으로 끌고 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묻지마 살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범행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고 제시카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시카 국립역사공원이었는데요. 그곳은 낮에도 행인이 별로 없는 스산한 곳이었죠. 즉, 사건에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법의학자 소견으로는 제시카는 성폭행을 당한 후 목이 졸린 상태로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의 몸과 옷에서 몇 가닥의 모발을 발견했어요. DNA 검사 결과 제시카의 모발이 아닌 걸로 확인되어 범인의 모발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5월 12일 시카 공원에서 열린 제시카의 장례식에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마을은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혼자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했으며 길가엔 걸어다니는 행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단서가 거의 없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얼마 후 한 남자가 경찰서에 와서 자수했습니다. 리처드 빙엄으로 불리는 시카 현지 주민이었습니다. 자책에 빠진 리처드는 그날 술에 취해 무의식적으로 제시카를 해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경찰은 리처드를 취조실로 데려가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시카 항구에 있는 한 배에 거주하며 현지 중학교에서 경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술을 좋아하고 즐겨 마셔 자주 취했었는데요. 지인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는 만취 상태가 되면 무모한 짓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당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리처드는 제시카가 살해되던 날 술집에서 친구들과 맥주 열대병을 마시곤 떠났습니다. 그의 귀갓길이 바로 제시카가 살해된 곳인데요. 본인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했지만 범행 과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리처드에게 제시카가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의 색깔을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그는 원래 제시카의 사건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술에 취해서 제시카를 해친 게 아닌가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리처드는 순간 덜컥 겁이 나 곧장 경찰서로 가 본인이 저지른 짓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리처드가 거주하고 있는 배를 한참 수소했지만 사건 관련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시간 확인 결과 리처드는 새벽 12시쯤 술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제시카는 새벽 1시 30분쯤 언니의 집을 떠났었죠. 술집에서 리처드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시카가 언니의 집을 떠날 때 리처드는 이미 배에서 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어 경찰은 세부 내용에 대한 몇 가지를 추측하여 물었는데요. 리처드는 경찰이 제시한 추정의 절반 이상을 동의했습니다. 이건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단서가 없었던 경찰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리처드의 대답은 곧 본인이 범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996년 5월 리처드는 정식으로 체포되어 1급 살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전날 그는 준호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검사는 리처드가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를 교도소 독방에 격리했어요. 사실 이때는 경찰의 정식적인 수사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뒤이어 리처드의 DNA를 채취하여 제시카의 몸에서 발견한 DNA와 비교했는데요. 뜻밖에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리처드에 대한 혐의를 유지했어요. 그가 교도소에서 13개월을 보내고서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심리를 시카가 아닌 알래스카주 주노 법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리처드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그의 자백 과정과 신문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리처드의 변호인은 비록 리처드가 범인의 범행을 자백했지만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그의 자백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리처드는 만취 상태였고 지인의 말에 의하면 범인이 범죄자라고 추측했을 뿐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리처드의 DNA와 그녀의 몸에서 발견한 DNA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는 경찰이 지나친 유도신문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더 중요한 건 리처드가 제시카를 살해했다는 증거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2시간의 토론 끝에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리처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그는 법정에서 바로 석방됐습니다. 비록 그는 석방됐지만 마을 주민들의 의심과 경매를 견디지 못하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몬타나로 이사 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8년 제시카가 세상을 뜬 지 22년이 되던 해였어요. 과학 발전에 따라 유전계보학이란 기술도 성장했죠. 유전계보학은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DNA를 공유하고 있는지 분석해 친족관계를 밝히는 방법으로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거나 특정 질환에 취약한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유전계보학이 범죄 해결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2019년 경찰은 제시카의 몸에서 발견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는데요. 아쉽게도 일치한 DNA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연말쯤 스티브 블랑시라는 66세 남자가 경찰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스티브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사건 발생 시 그는 시카에 있었고 1996년 3월 제시카가 살해됐을 때 스티브는 18세 여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 중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후 스티브는 1996년 6월에 체포됐는데요. 제시카의 사건과 같은 시기에 심리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스티브는 그녀와 성관계를 하긴 했지만 서로 간 합의로 진행한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배심원은 스티브의 주장을 믿고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그 후 스티브는 마을에서 14년간 생활하다가 2010년 가족과 함께 마칸소주로 이사했습니다. 그의 행적을 파악하고 알래스카 경찰은 마칸소주 경찰에게 연락하여 스티브의 DNA 샘플 채취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찰은 스티브가 아닌 그의 친척의 DNA 샘플을 수집하게 됐습니다. 2020년 5월 DNA 검사 결과 DNA 샘플은 용의자의 DNA와 같은 족보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스티브가 제시카의 몸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3일 경찰은 마칸소주에 있는 스티브의 집에 방문하여 스티브에게 제시카 살인사건을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스티브는 사건을 알고 있지만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스티브의 DNA 샘플을 요구하자 스티브는 불같이 화를 내며 경찰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이 없어 강제로 샘플을 채취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할 수 없이 스티브의 집을 떠나 법원으로 가서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떠난 지 30분도 안 돼 스티브는 집에서 자살했어요. 경찰은 그의 DNA를 채취하여 검사했는데요. 제시카의 몸에서 발견한 모발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제시카 살인사건의 범인이 스티브라고 발표했습니다.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은 24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13개월이나 갇혀 있었던 리처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20여 년 동안 오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시카의 언니와 가족들은 제시카가 살해된 곳으로 찾아갔어요. 마을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따라가 그곳에서 촛불을 켰습니다. 이제 범인을 찾았으니 편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고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설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영국 엑서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엑서터는 영국 대번주에 있는 도시인데요. 11세기 중엽 엑서터 대성당이 세워진 이래 종교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수많은 극장과 공연장, 그리고 주요 소장품을 갖춘 박물관이 시내 곳곳에 있어 영국의 유명한 관광지이죠. 그야말로 그림 같은 도시였습니다. 흉악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2020년 9월 3일 엑서터 경찰서로 신고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딸인 로리니 콕스가 2, 3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했어요. 아빠, 미안해.
나 지금 플리머스에 있어.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핸드폰 번호는 곧 바꿀 거야. 내일 번호 변경하고 다시 연락할게. 문자를 받은 아버지는 바로 딸에게 전화했지만 통화 연결음만 들릴 뿐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페이스북에도 똑같이 친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말 의문이었던 점은 31세의 딸은 성숙하고 어른스러울 뿐만 아니라 일형 당뇨병을 앓고 있어 매일 인슐린이 필요했어요. 따라서 약들도 챙기지 않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정말 이상했었죠. 처음 경찰은 집안 사정으로 추측하고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로레니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경찰은 그녀의 휴대폰으로 실종신고 접수 사실과 부재중 전화 확인 시 연락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땐 휴대폰이 꺼져 있었죠. 경찰과 그녀의 아버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경찰은 로레니의 친구와 친척을 통해 그녀의 마지막 행방을 확인하고 CCTV를 조사하여 로레니의 행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시간은 2020년 9월 1일 새벽이었어요. 이날 새벽 로레니는 친구들과 술집에 모여서 술을 마셨어요. 양성애자였던 그녀는 모임이 끝나고 여자친구의 집에 갈 예정이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일행과 택시를 잡아 같이 떠나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바뀐 그녀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CCTV를 통해 그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죠. 로레니는 한참 걷다 갑자기 길가에 앉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벤치에 앉아서 타코를 먹고 있었어요. 새벽 2시 3분쯤 후드티를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행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분명 집으로 가는 건 아니었죠. 경찰은 집중하여 이 남자가 나타나는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녀를 미행하는 게 맞았어요. CCTV를 보면 이 남자는 로레니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처음 로레니는 누군가 자기를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다 수상한 남자는 지름길을 걸어 로레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자 그녀는 위험을 느끼곤 길 건너편으로 피해갔습니다. 바로 이어 남자도 그녀를 따라 길을 건너왔어요. 둘은 스쳐 지나가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얘기가 끝나고 로레니는 다시 길 건너로 갔는데요. 남자는 또다시 따라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누고 이 남자가 로레니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둘은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걷는 동안 남자의 한 손은 계속 로레니의 어깨에 두고 있었어요. 새벽 2시 44분 그들은 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로레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경찰은 며칠 동안 아파트 CCTV를 반복하여 확인해 봤는데요. 수상하게도 그 남자만 아파트를 드나드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며칠 동안 근처 슈퍼에서 비닐봉지, 세정제, 전기톱 등을 구매했습니다. 또 며칠 후 엄청나게 큰 배낭을 구매하기도 했죠. 2020년 9월 8일 이 남자는 배낭을 메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배낭은 매우 무거워 보였어요. 로레니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로레니가 배낭에 있었을까요? 경찰은 CCTV를 통해 남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의 최종 목적지는 엑서터 교회의 한 마을에 있는 숲속이었습니다. 그가 숲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타났을 때는 이미 배낭이 없어졌어요. 경찰은 남자가 배낭을 숲속에 숨겨놨을 거로 추측하고 바로 인원을 배치시켜 숲속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돼 경찰의 예상대로 숲속에서 배낭이 발견되었어요. 배낭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역시 배낭 속에는 로레니 콕스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시신은 토막된 상태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입에는
전에 입었던 티셔츠가 끼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질식사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로린이가 실종됐던 날, 그녀와 같이 아파트로 들어간 남자의 이름은 아잠 망고리입니다. 그들이 들어간 아파트는 망고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죠. 경찰은 그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CCTV 확인 결과 로린이의 시신은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일주일간 아파트에 있었어요. 또 아잠 망고리는 영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1997년 이라크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의붓아버지는 모스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망고리를 아주 엄격하게 키웠죠. 그는 양성애자였기 때문에 18세가 되던 해 집과 나라를 떠나 영국으로 이주해왔죠. 무슬림에게 있어 성소수자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으니까요. 영국에 도착한 그는 크리스토퍼 메이어라는 가명으로 배낭을 버렸던 마을에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7월 그는 엑서터시로 이사했어요. 그가 거주하게 된 곳은 1층에 불고기점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망고리는 1층 불고기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고객들이 필요할 때만 매장에 가서 고객에게 담배를 전하면 되는 일이었죠. 사실 이 일은 불법이었지만 영국은 담배세가 너무 높아 흔히들 불법으로 판매하곤 했습니다. 담배를 건네주는 시간 외에 망고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위층 주택에서 보냈어요. 나머지 시간은 방 안에서 게임을 하곤 했죠. 자, 그럼 이제 아파트에서 발견한 증거물을 봅시다. 첫 번째는 경찰이 발견한 혈흔인데요. 검사 결과 바로 로린이의 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로린이의 아이디로 페이팔에 가입했고 그녀의 돈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9월 1일 저녁, 그는 스냅챗에 동영상 하나를 올렸는데요. 침대에 누워 음악을 즐기며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특수효과를 더한 동영상이었어요. 그리고 가사에는 천사는 죽을 자격이 있다 라는 내용이었죠. 네 번째, 그는 피해자의 이메일과 SNS를 통해 그의 가족과 친구에게 플리머스에서 새로 출발할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문자를 받고서야 핸드폰을 껐습니다. 또 경찰은 CCTV에서 망고리가 아파트 배수구에 뭔가를 버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로린이의 핸드폰 유심카드였어요. 또 방 안 쓰레기통에서 피해자의 신분증, 은행카드, 백팩, 핸드폰 등 소지품을 발견했는데요. 증거물 앞에서 망고리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본 건 다 사실이지만 저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요. 저는 무고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4월 7일 영국 대번주 엑서터시 왕립재판소에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망고리는 살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가 CCTV를 확인해보면 9월 1일 새벽에 밖으로 나갔었는데 왜 나갔습니까? 라고 묻자 망고리는 저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사람이 적은 새벽에 산책하곤 하죠. 하지만 그날 새벽 2시에 나갔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검사는 그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로린이 콕스를 만난 적 있습니까? 만난 적 있었어요. 그녀가 타코를 먹고 있길래 잠깐 얘기했었는데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저를 데리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했어요. 망고리는 증거자료로 녹음 파일을 제출했는데요. 성관계를 가지기 전 둘이 대화하는 내용이었어요. 망고리는 로린이에게 우리 집으로 갈래? 나 따라오면 돈도 주고 술도 줄게. 필요하면 마약도 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사는 이해되지 않아 그에게 녹취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는 그냥 저희의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하려고 녹음했어요. 그녀가 억지로 우리 집에 따라온 거예요. 저희는 집에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섹스도 하고 그리고 대화도 나눴어요. 이어 검사는 제일 중요한 로린이의 사망 원인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은박지를 꺼냈는데요. 안에는 검은색 액체 같은 물건이 있었어요. 저보고 맛보라고 해서 맛만 봤는데 그 후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기증과 환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잠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다시 정신 차렸을 때는 로린이는 방 안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녀가 잠든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이미 숨졌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발생한 일이라 경찰의 의심을 피하려고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가족과 친구에게 연락해 시간을 끌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무서워서 시체를 처리하고 버렸어요. 그녀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일형 당뇨병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의 증언으로 2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한 가지는 망고리가 환각에 의해 무의식으로 사람을 해치게 되었거나 또 한 가지는 로린이가 마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사망한 것입니다. 그의 말을 인증하기 위해 법의학자는 망고리와 로린이의 혈액을 검사했는데 둘의 몸에서 어떠한 마약 잔류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로린이는 마약을 구매한 적이 없었어요. 망고리의 마약 관련 얘기는 거짓말이었죠. 그러자 망고리는 시간이 오래되어 마약 성분이 전부 몸을 빠져나간 것 같다고 변명했어요. 또 검사가 로린이가 사망한 후에 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까? 라고 묻자 질문을 들은 망고리는 황당한 변명을 했었죠. 제가 자란 고향에서는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페이스북으로 그녀의 가족과 친구에게 연락한 건 부활하기 전 그녀가 살아있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자 검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로린이가 쓰러져 있을 때 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1층이 바로 본인의 직장인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급차를 부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저는 구급차를 어떻게 부르는지 몰랐어요. 심폐소생술만 잘하면 그녀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망고리의 휴대폰과 컴퓨터 메모리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공포 사진이 많이 있고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다리의 구조, 시체 토막 방법 등 섬뜩한 검색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검색 기록은 사건 발생하기 전부터 있었고 사건이 발생하고 또다시 검색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거물을 통해 망고리가 미리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로린이가 그날 운이 좋아 도망쳤다면 망고리는 분명 다른 사람을 찾아 살해했을 것입니다. 최종 판결 결과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아잠 망고리에게 유죄를 판결 내렸습니다. 영국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로린이는 사망하기 전 여자친구와 같이 아이를 입양할 계획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계획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로린이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잠깐의 쾌감을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말이죠. 특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으로서 말이죠. 우리 곁에는 어떤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목숨과 미래를 대가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항상 경계심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명 3억엔 강도 사건입니다. 1968년 12월 6일 금요일 일본 신탁은행 고쿠군지 지점장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손글씨와 잡지 조각조각을 잘라 만든 협박 편지였어요. 편지 내용은 이튿날 오후 5시 전까지
여직원 한 명을 시켜 3억엔을 지정한 장소에 두지 않으면 지점장의 집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점장은 협박 편지를 받고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탄이란 단어에 긴장하며 잠복하여 잡으려 합니다. 사건 당일 경찰은 여경찰을 은행 직원으로 위장시켜 현장에 보내고 추가로 50명이나 되는 인원을 근처에 잠복시켰습니다. 용의자가 지정한 시간은 오후 5시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가 되도록 범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12월 10일, 비가 내리는 화요일이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도시바 회사 4,500여 명의 직원들은 들뜬 마음뿐이었어요. 이날은 바로 연말 상여금이 지급되는 날이기 때문이었죠. 연말 상여금을 전달하는 회사는 바로 며칠 전 협박 편지를 받은 일본 신탁은행 고쿠분 지점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은행은 일본 도시바회사로 현금 수송차를 보냈습니다. 차 안에는 회사 전체 직원의 연말 상여금이 들어있었어요. 상여금 3억엔은 1억엔씩 총 3개의 케이스에 나뉘어 담겨져 있었습니다. 현대 수송차는 엄격한 보안장치가 장착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별다른 보안장치가 없는 승용차로 현금을 운송했습니다. 모델은 닛산 세드릭 세단으로 배기량이 19리터인 대형 고급 승용차였어요. 수송차에는 모두 4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후추 교도소 근처에 도착할 무렵 한 오토바이가 뒤를 따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지만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경찰이라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경찰은 수송차의 기사에게 손을 흔들며 차를 빨리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매우 초조해 보였어요. 기사는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려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묻자 경찰은 신탁은행 지점장의 집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으니 현금 수송차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은 직원들은 협박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어요. 경찰은 차를 수색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차 밑에서 대량의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폭탄이라고 소리치며 대피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수송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만 경찰은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금 수송차를 몰고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은행 경호원 4명은 경찰의 용감함을 칭찬하며 희생정신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차는 이미 떠났는데 차가 머문 장소는 여전히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폭탄이 아니라 발연통이었어요. 그 당시 일본 경찰의 오토바이는 전부 흰색 혼다였는데요. 현장에 남겨진 오토바이는 흰색이지만 혼다가 아닌 야마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가 경찰이 아니라 강도라는 사실을 눈치채게 됐습니다. 그들은 강도가 수송차를 몰고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일부 인원은 사건 현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인원에게는 도시 현금 수송차를 찾도록 통보했습니다. 사건 당시 연말이었던 관계로 도시 곳곳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20분 만에 도쿄 전역에 흩어져 있던 경찰은 수송차 수사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시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검사하여 범인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4시간을 거친 수사에도 수송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대규모의 수색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경찰은 사건 현장 주위를 중점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찾은 증거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야마하 오토바이는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흰색으로 칠한 거였습니다. 또 직접 만든 발연통의 바깥쪽에는 2권의 잡지로 쌓여 있었습니다. 한 권은 전파 과학이고 다른 한 권은 근대 영화였습니다. 경찰용 스피커는 용의자가 훔쳐온 가능성이 높았어요. 스피커 위에는 4mm의 신문 조각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글자 하나가 인쇄됐습니다. 확인해보니 품자였고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발행한 신문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현장에는 범인의 땀이 묻은 모자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이없게도 경찰들이 그 모자를 돌려 써보며 여러 사람의 땀이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있던 증거도 소멸되었죠. 경찰은 사건 발생지 주위를 더욱 중점적으로 수사했습니다. 강도 현장에서 멀지 않은 작은 숲속에서 현금 수송차를 찾았어요. 그제서야 경찰은 용의자가 차를 갈아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신문했는데요.
한 사람이 사건 발생 이틀 전 현금 수송차의 위치에 파란색 도요타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곧이어 사건 현장 부근의 한 고등학교 공터에서 도요타 승용차를 발견하여 차량 번호를 조회했는데요. 역시나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짙은 남색의 비옷도 발견하였는데 10년 전에 제조한 옷이었어요. 또 경찰은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목격자가 언급한 파란색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현금 보관 케이스를 찾았습니다. 물론 현금이 없어져 보관함은 비어 있었죠. 그리고 주차장에서 세 대의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전부 도난 차량으로 확인됐어요. 차량은 모두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천으로 덮는 과정에서 매듭을 지어야 했는데 매듭 짓는 방법이 모두 달랐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한 짓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한 집단 범죄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경찰은 차 안에서 여성용 귀걸이를 발견했어요. 여성이 사건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날 경찰은 수사를 통해 많은 단서를 얻게 됐어요. 그들은 용의자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차를 바꾼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곳의 사건 현장에서 모두 120여 점의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또 용의자가 은행 지점장에게 보낸 편지 봉투에 있는 우표는 침으로 묻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 검사 결과 범인의 혈액형은 B형이었습니다. 편지의 절반은 손으로 쓴 것이고 나머지는 잡지에서 파온 글씨였어요. 분석과 비교를 거쳐 발연통을 만든 재료가 그 2권의 잡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은행 경호원 4명은 강도의 얼굴을 확인한 목격자였으므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몽타주를 바탕으로 여러 명의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S가 경찰의 시선을 끌게 됐어요. 그는 범인의 특징에 매우 부합했습니다. 먼저 용의자 S는 19세로 동네 야쿠자 두목이었습니다. 또 그는 승용차와 오토바이 운전에 능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의 아버지는 오토바이 순경이어서 경찰용 오토바이를 쉽게 모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S의 필체와 혈액은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 것과 달랐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 용의자 S는 마침 소년원에 있었어요. 소년원의 경찰들도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었죠. 이에 경찰은 점차 그의 혐의를 배제했지만 용의자는 사건 발생 5일 만에 독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4명의 목격자를 그의 장례식에 데려갔습니다. 목격자들은 그의 사진을 보고 비슷하다고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 F도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몽타주와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둘째, 그의 나이는 25세이고 직업은 기사입니다. 셋째, 그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넷째, 그의 어조, 글씨체, 그리고 필체가 그 협박 편지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용의자 F를 체포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F를 용의자로 발표하며 그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관련 뉴스가 발표되고 나서 얼마 안 돼 한 회사에서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했습니다. 사건 당일 F는 그 회사에서 면접 중이어서 범죄를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 경찰은 그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의자 F는 경찰의 섣부른 기자회견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사진이 노출된 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아내와 아들도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는 2008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용의자 F는 이 사건의 2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경찰은 더 이상 용의자를 쉽게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몽타주와 대량의 증거를 확보했는데도 사건 해결을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일본 경찰은 해당 사건에 막대한 금액과 인력을 투입시켰는데요. 사건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17만 명이고 투입된 비용은 약 9억 9천엔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1만 8천 명이 되는 용의자를 심사했지만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손꼽히게 유명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았어요. 먼저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해서였죠. 1968년도 3억엔은 현재로 추산하면 약 20억엔에서 30억엔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고 금액의 강도 사건이었죠. 둘째, 조사기간이 아주 길었어요. 50년이 흘렀는데도 이 사건만 언급하면 다들 흥미진진해하죠.
관련 영화도 여러 편 있을 정도로요. 셋째, 의문점이 아주 많은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은행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어요. 현금 수송차의 행동 노선은 은행 내부 직원만 알 수 있어 외부 인원이 노선 정보를 알아내기에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은행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전액 배상받았기 때문에 손실금이 없었어요. 은행이 보험 사기를 하는 것을 동기로 삼을 수 있었죠. 경찰은 강도당한 3억엔의 1년 번호를 공개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장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집단 강도 사건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는데요. 경찰은 왜 모자를 돌렸었을까요? 이렇게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일본 경찰은 사건 수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사건 발생 후 많은 사람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두 가지의 정보가 있어 진범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발연통에 불을 범인이 특수한 방법으로 붙였는데 불 붙이는 방법. 두 번째, 그 당시 3개의 케이스에는 현금 3억엔 외에 다른 물건도 같이 있었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두 가지 질문의 정답을 아는 사람이 바로 범인이겠죠.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